올 것이 왔습니다. 예. 이걸 해야겠죠. 제 스트림을 아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친 지그레스 파가 아닙니다. 저는 친 지그레스 파가 아니에요. 반 지그레스 파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기대하신 분들은 그냥 끄셔. 어쨌든 좋은 이야기 별로 안 할 겁니다. 필라델피아 오늘. 그리고 이제 뭐 NIM은 오히려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트레이드가 확정이 됐죠.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가 트레버 지그레스를 영입을 했고요. 그리고 NIM 덕스가 라이언 페일링 2025년 45번째, 45번째 2라운드 픽이죠. 그리고 이제 2026년 4라운드 픽, 이제 이렇게 이제 픽 2장이랑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1년 보시면은 정말 NHL성을 반짝반짝 빛났던 지그레스라는 스타 플레이어를 생각보다 큰 가치로 영입을 하지 않은, 그죠? 왜냐면 2라운드 한 장에 이 좀 3, 4라인에 있는 선수, 그리고 이제 4라운드 지명권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정말 약간 빛 좋은 개살구 같이 느껴지는 그런 트레이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서두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제 요 트레이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 NIM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한 단계 더 성장하지 못하는 자원을 결국은 내보냈다라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실 트레버 지그레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 2시즌 정도 정신을 못 차릴지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 이제 그런 부분, 물론 그렉 크로닌 욕하시는 분들도 제가 참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크로닌 문제는 개인적으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크로닌이 NIM에서 잘했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크로닌의 문제라고 하긴 그렇고,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캔빌 체제로 바뀐 현재 상황에서 한 번 더 긁어볼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조엘 캠벨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의 밸런스를 참 잘 잡는 그림에서 이제 힘을 보여줄 수가 있고, 선수들의 공격적인 이제 그런 포텐셜을 이렇게 빵빵 터트리는 느낌에서의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감독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트레버 지그레스라는 선수의 한계를 결국은 이제 직감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감히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제로 지그레스 선수가 시즌별 포인트를 보시면은 1년 차에 0.54포인트.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뭐 1년 차 선수가 이 정도면 잘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실제로 잘했습니다. 2년 차에 0.81포인트, 0.8포인트. 엄청나게 잘했죠. 2, 3년 차. 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1년 차 수준으로 회귀를 했죠. 물론 이제 경기 숫자가 이제 좀 적긴 했습니다. 23년, 24시, 최근 2시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루키 시즌으로 이 포인트 생산력이 회귀했다라는 거. 이거 사실은 이제 1차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NIM이 이제 지금 이제 지그레스를 내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1, 2라인으로서의 더 좋은 자원이 나타났다라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맥테비시 선수랑 칼손 선수가 장차 이 팀의 1, 2라인을 맡기에 충분한 경기력을 벌써부터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셔야 돼요. 이제 맥테비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이 나왔고 76경기에서 이제 52포인트죠. 그리고 페이스오프 같은 경우에도 50.7%. 뭐 굉장히 사실은 뭐 지난 시즌에 중심 자원으로서 활약을 했었던 선수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오 칼손 선수 같은 경우에도 부상만 없다라고 하면 이 선수가 정말 이제 순조롭게 잘 정착을 할 수 있는 1, 2라인급의 자원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페이스오프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41.4%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벌써부터 20, 20을 찍었고요. 그런 과정들이 나왔기 때문에 장차 1, 2라인으로서의 센터로서의 활약 가능성이 이 선수들이 조금 더 낫다라고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물론 3라인까지 지그레스를 쓰려면 쓸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좀 이제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맥테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에 슈팅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슈팅 탑 스피드 146.9km인데 이거 뭐 포워드 중에서는 상위 16%에 해당하는 기록이었고, 129에서 145km의 슈팅 같은 경우는 41번이라고 기록하면서 이게 상위 5% 수준이더라고요. 이런 그림에서 릴리즈라든가 슈팅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거리 그리고 중거리에서 이제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슈팅 시도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59회 그리고 69회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뭐 리그에서도 이제 14%, 9%에 해당하는 수준이니까 상당히 좋은. 그리고 이제 아까도 보셨겠지만 20골 이상 득점을 했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전체적으로 슈팅에서의 경쟁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맥테비시 같은 경우도 공격에서의 힘을 많이 넣어줄 수 있는 선수인데 그게 확실하게 증명이 되고 있는 모습. 그죠? 이제 NHL 1, 2라인으로 충분히 갈 수 있을 정도의 생산력, 이제 요걸 기대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맥데비시는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선수는 아닙니다. 근데 칼손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이미지인데 레오 칼손이 톱 스피드가 38.2km가 나오면서 포워드 중에 전체 3%에 해당한 성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32km 이상 가속 같은 경우에도 163회나 실시를 했기 때문에 상위 12%, 정말 대단한 이런 이제 스케이팅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이즈까지 좋잖아요. 칼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이즈랑 스피드 이런 느낌의 겸비를 하면서 투웨이 자원으로서 좀 순조롭게 성장을 할 수 있을 느낌에 보여주는 칼손. 그리고 이제 조금 사이즈는 작지만 사이즈는 작고 스케이팅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득점에서 이제 상당히 좋은, 그래서 슈팅 마무리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맥데비시. 이 정도라고 하면 1, 2라인 이제 센터 자원으로서 좀 손색 없이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과정에서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팀은 스트롬 선수가 아직 남아있죠. 라이언 스트롬 선수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직 계약이 잡혀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1, 2, 3라인을 좀 균등하게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 1, 2라인 센터는 이제 맥데비시랑 칼손이 맞는데 당장은 1, 2라인 센터를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 2, 3라인 같은 느낌으로 좀 균등하게 이제 세 개의 라인을 돌리게 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요 세 명의 아이스 타임을 보시면은 다 16분대. 네, 그렇습니다. 모두 다 16분대에 들어가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누가 1라인, 2라인, 3라인 같은 느낌보다는 좀 경기를 괜찮으면 그죠? 좀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런 느낌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림이고, 뭐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뭐 스트롬 선수를 재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베테랑 자원을 이제 뭐 새로 센터를 이제 좀 빅네임을 영입을 하는, 뭐 센터 같은 경우는 좀 빅네임 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림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맥데비시랑 칼손은 뭐 2, 3라인에서 조금 더 이제 경험을 쌓는 그림이 되고, 근데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쾨빌체에서 이제 맥데비시 칼손이 정말 1, 2라인으로서 확실한 경기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미리 이제 이 스트롬 선수 계약 끝나는 그 시점부터 1, 2라인 센터 이제 요 두 명을 밀어주고 3라인급 센터를 베테랑을 찾으면 되겠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써내려도 괜찮으니까 이런 부분 확인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가장 라인으로 따져봤을 때 5대5에서 득실이 좋았던 라인이 레오 칼손 선수의 라인이었습니다. 와, 이거 찾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티의 칼손 킬론이 뛰는 라인이 12득점하면서 5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플러스 7 나왔는데 이게 NIM 전체 공격 라인 중에 제일 성과가 좋았던 라인이고요. 물론 이제 제일 골을 많이 넣었던 라인은 스트롬 라인이었습니다. 스트롬, 테리, 버트로너 라인이 33골을 넣었는데 34실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이제 그죠? 뭐 어마무시하게 그렇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 고티의 맥데비시 페브리 라인이 12골 넣는 과정에서 11실점을 했는데 플러스 1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비교를 해봐도 지금 이제 칼손 고티의 킬론 라인이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 뭐 내년에도 이 조합을 그냥 그대로 써도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 말씀해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그레스가 나온 게 좀 아쉬울 수 있긴 있겠죠. 그죠? 뭐 워낙 이제 공격에서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었으니까.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에너하임은 세너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아크바르스랑 1년 더 재계약을 했지만 갈리모프 같은 친구들도 이제 뭐 지난 시즌 KH에서 팍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미사크라든가 콜렌젤로, 뭐 그리고 네스트렌코, 뭐 이런 선수 친구들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3라인 윙 한 자리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이게 그냥 그렇게 채우기가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라인이 어떻게 구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크라이더 선수도 이번에 들어왔죠. 이번에 트레이드로 크라이더 선수까지 영입을 했기 때문에 크라이더 스트롬, 레인저스에서 크라이더랑 스트롬 경기력 괜찮았거든요. 이 두 명 같이 묶으면서 버트로너 집어넣으면서 1라인, 그리고 2라인에 아까 좋았던 고티의 칼손 킬론에다가 3라인에 테리 맥데비시 펠링, 이거 괜찮아 보입니다. 펠링 같은 경우에도 뭐 4라인 센터로 써도 괜찮고, 워낙 이제 뭐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부분 자체가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3라인 윙으로 그냥 집어넣어도 나쁘진 않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활용을 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어쨌든 지금 이제 요렇게 이제 라인 구성을 하면은 트로이 테리 선수랑 맥데비시를 3라인에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뎁스적으로도 좀 힘을 쓸 수 있는 라인. 왜냐면 2라인 같은 경우에는 라인 전체적인 아다리가 잘 맞는 라인이고, 1라인은 이제 딱 봤을 때 그냥 이제 1라인이죠. 그죠? 지금 이제 에나임에서. 그리고 이제 3라인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보시면 테리랑 맥데비시를 이렇게 또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라인적으로 봤을 때도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더 지금 이제 에너하임이 지그레스가, 물론 이제 지그레스가 전성기, 그러니까 1, 2년 차의 경기력이었다라고 하면
뭐 버트로너, 킬런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지금 경기력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3라인 윙어로서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있으면 더 좋기는 한데 제 생각엔 트레이드를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 이제 3라인 윙어 하나 메워야 되는 현재 상황에서 3라인 윙어 후보군으로서 세너커, 갈리모프, 미사크, 콜렌절로 그리고 네스타렌코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픽도 받아오고 그죠? 페일링도 어떻게 보면 페널티 킬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난 시즌 필라델피아에서 좀 커리어에 약간 필라델피아에서 약간 커리어의 전환기를 맞은 선수거든요. 이 페일링 같은 경우. 왜냐면 페일링 같은 경우에는 몬트리올에 있을 때 정말 첫 경기에서 센세이셔널 활약을 펼치긴 했지만 그 뒤로 부상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필라델피아로 들어와서 4라인에서 이제 정말 이제 뭐 여러 가지 페널티 킬링 역할이라든가 부지런한 이제 이런 이 수비적인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수행을 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좀 커리어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에서 페일링 선수가 오히려 지금 3, 4라인이 필요한 NIM 입장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라운드 픽도 하나 받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NIM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트레이드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제 3라인 윙어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크게 문제는 없는 현재 상황이다. 누구냐? 지그레스가 나가긴 했지만 이제 그렇게 바라보시고 NIM 쪽은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은 이야기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할 거고 제가 우리 팀한테는 제가 굉장히 가혹한 이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좋은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필라델피아는 일단 영입 목적은 2라인 센터라고 보셔야 됩니다. 2라인 센터라고 보셔야 되는 자원이고요. 그 목적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입을 했다라고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가 지금 현 시점에 있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의 센터 자원은 쿠투리에, 노아 케이츠, 로드리고 아볼스 이렇게 3명밖에 없어요. 사실상 3명밖에 없습니다. 부가적으로 센터로 볼 수 있을 느낌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자원들이 없지는 않지만 사실상 요 3명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절실하게 좀 이제 센터진은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죠? 왜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느냐? 다 보내버렸거든요. 모건 프로스트라든가 스콜러턴이라든가 라이언 펠링. 라이언 펠링은 이번 패키지에 포함이 돼 있었으니까 이거는 뭐 그렇다라고 치고 스콜러턴 같은 경우 물론 이제 로턴은 잘 팔았죠. 1라운드 픽 받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다 팔았다라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 왜냐면 이제 모건 프로스트도 결국 이제 캘거리에 이제 쿠즈멘코 받아오면서 팔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쿠즈멘코 이제 트레이드 하면서 이제 뭐 챙이 없지 않으니까 이것도 나쁜 트레이드는 아닌데 일단 어쨌든 이 다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센터 사단이 요 사단이 났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센터를 보강을 해야 되니까 이 지그레스를 한번 영입을 해가지고 한번 이제 가보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필라델피아 일단 베스트 시나리오가 터지는 그림은 결국은 이제 지그레스의 최근의 부진이 부상에서 왔을 경우 만약에 정말 이제 최근 이제 결국 이제 아까 이제 포인트가 루키 시즌급으로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당 포인트가. 근데 그 부진이 부상에서 초래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필리의 베스트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2년차, 3년차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부상이 완치가 된 상황에서 뛰면은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을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필리의 베스트 시나리오죠. 왜냐하면 이제 공격적으로 어쨌든 힘을 꽤 줄 수 있는 자원이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23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직전 2시즌을 부상으로 좀 부상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3, 24 시즌 같은 경우도 하반신 부상, 발목 부상 해가지고 50경기 이상 결장을 했고요. 그리고 24, 25 시즌,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무릎 부상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부상 때문에 부진했기 때문에 결국 부상이 완치된 이제 올해는 뭔가 다를 것이다. 이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면 또 괜찮죠. 그리고 이제 또 필리에게 그나마 좀 나쁘지 않은 점은 페일링은 어쨌든 4라인 센터 자원이었기 때문에 대체가 절대 불가능할 정도의 자원이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지명권 같은 경우에도 1라운드가 결국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지명권도 뭐 2라운드, 4라운드 이런 느낌으로 받아왔으니까 지명권도 이제 너무 많이 쓰지 않았다라는 점.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점입니다. 그나마. 하지만 저는 이 트레이드를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보기는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지금 그죠? 뭐 지그레스라고 하면 진짜 이제 NHL에서 정말
엄청난 이 영스터로서 이제 리그에서도 밀어준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이적으로도 그렇고, 리그에서도 어쨌든 이제 조금 포인트를 뽑아본 적이 있는 선수고,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해봤을 땐 좋아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고 바라보는 부분이고, 지금부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걱정되는 이유는, 이게 이 지그레스 투웨이 능력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런 이제 외국 이런 이 글들을 제가 좀 많이 보는 편이었었거든요. 최근에 몇 시즌 동안 이제 지그레스가 상당히 부진할 때도 야 투웨이적으로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제 특히 NRM 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 외국 이제 이런 뭐 레딧이라든가 그죠? 이런 이제 가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투웨이 센터로 분류를 할 수 없는 자원입니다. 지그레스는 절대 투웨이 센터로 분류를 할 수가 없는 자원이에요. 일단 어쨌든 이제 그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근본적으로 스케이팅 경기가 부족합니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투웨이 경기에서의 근본적인 그런 이제 또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이제 뭐 요즘에 뭐 애널리틱적으로도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막 많이 나오고 뭐 엔트리에 뭐 그거 끊는 그림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가 그래서 혹시나 에너하임 그래서 제가 애널리틱도 찾아봤거든요. 그 제이 프레시 기준으로 이븐 스트렝스 수비 WAR 그 친구는 이제 WAR로 표현을 하죠. 3% 나온 선수입니다. 3% 나오는 거 봤어요 오늘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그림이고요. 근본적으로 스케이팅 게임이 언더사이즈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족합니다. 루키 시즌에는 이 선수가 진짜 막 정말 빠르게 보여줬었고 그런 거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2년 차부터 스케이팅 게임이 완전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지난 시즌 기준으로 톱 스피드 35.57km밖에 안 나오고요. 당연히 하위 50%입니다. 그리고 60분당 활동량도 15.5km밖에 안 나와요. 하위 50%.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이게 전부를 대변하진 않지만 투웨이 선수라는 그림이라고 하면은 부지런한 활동량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필수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일단 책정치에서 바라보는 부분에서도.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지난 시즌에서도 그렇고 이게 제가 몇 년치를 이렇게 이제 쭉 훑어봤는데 별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최근 몇 시즌 동안 계속. 그런 그림에서 일단 근본적으로 스케이팅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페이스오프 상당히 중요하죠. 투웨이 센터로서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역량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페이스오프라고 하면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애초부터 페이스오프가 좋지 않은 건 저거는 이제 루키 시즌에는 43.8% 그런 거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루키 시즌이니까. 39.9, 41.4, 38.4, 36.6. 이런 거 실드 못 칩니다. 이런 거 실드 칠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투웨이로 절대 분류를 할 수 없는 자원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말씀드리지만 애널리틱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이 프레시 기준 WAR 수비 지역에서 3% 나온 선수예요. 그것도 부가적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피지컬이라도 좋냐? 183에 83kg입니다. 피지컬도 안 좋아요. 이런 부분들 일단 하나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 감독의 체제랑 맞을 것인가? 감독의 체제랑 잘 맞을 것인가? 올해 릭 토케트 감독 부임했죠, 그죠? 새로운 감독으로 릭 토케트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릭 토케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밴쿠버 때 경기 많이 보셨겠지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릭 토케트의 정말 알파 오메가까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이 전방 압박에서의 이 유연하게 이 1-2와 2-1-2를 좀 재빠르게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왜 이걸 두 개를 적었냐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1-2 같이 움직일 때가 있고 D2D 패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첫 체커가 이제 체킹을 타이트하게 딱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D2D 패스가 약간 불안하게 흘러갔을 때 두 번째 체커가 그 수비수한테 바로 압박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1-2로 이제 전개가 될 때가 이게 릭 토케트의 전방 압박 플랜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은요, 여기에서 제일 강조되는 부분이 첫 체커가 정말 재빠르게 압박을 해서 실수를 유도한다라든가 플레이를 강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이제 두 번째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재빠르게 판단을 하면서 이게 내가 두 번째 체커로서 이게 D2D 패스를 그냥 잘라 먹으면서 들어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1-2-2처럼 움직여야 될 것인가, 이거를 빠르게 판단을 해야 돼요.
빠르게 판단을 하고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되고 빠르게 들러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밴쿠버 경기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하지, 이것도 사실 제가 이제 후토크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밴쿠버가 여기서 상대방을 잘라먹으면서 찬스들이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지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근본적인 힘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그레스는 뭘 못하죠? 스케이팅이 느리죠.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스케이팅 경기가 부족한 선수고, 그리고 피지컬을 빡 돌면은 들이받는 운영을 하는데, 피지컬을 사실은 피지컬 툴 자체를 그렇게 잘 쓰는 선수도 아닙니다. 연기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이즈는 작아도 뭐 갤런드라든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잘 그런 게 되잖아요. 근데 지그레스는 그런 유형의 선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의 체제에서도 좀 잘 맞는 느낌이 잘 안 드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이유는 멘털 진짜 약합니다. 이 친구. 이 친구 진짜 멘털 약하죠. 많이 보셨을 텐데 좀 경기 국면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렇게 이제 경기를 그냥 이제 할 때도 많은 편이고요. 그런 것들이 관측이 되는 것도 많은 편이고, 그리고 경기 내적인 부분에서도 진짜 부주의한 페널티에 진짜 많아요. 안 좋은 페널티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부주의한 느낌의 좀 넉나간 느낌의 페널티로 많은 선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이 신경 끌고 놓고 막 언쟁하다가 선 넘어가지고 이제 이쪽 이제 상대방 선수가 완전히 격앙된 모습, 뭐 이런 것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제 넘어야 되지 말아야 될 선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멘탈 깨져갖고 넘는다라든가 그런 것도 많은 선수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참 저는 좋은 평가를 내리기가 참 힘든 선수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미시건하고 예쁜 플레이하고 그런 것들이 뭐 하이라이트 릴 올라오고 뭐 리그 흥행에 도움되고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본적으로서의 하키 경기로서의 그런 약점들이, 물론 이런 플레이를 하면서 약점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커리어가 이어지면서 그러한 약점들이, 예를 들면 피지컬 플레이도 조금 더 그러면 보완이 돼야 되고, 수비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스케이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보완이 돼야 되는데, 페이스오프라든가 그런 것들이 보완되는 움직임도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은 공격에서의 생산력은 생산대로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그레스라는 선수를 에고만 세고 그렇게 좋은 선수로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이런 이제 제 지그레스 선수에 대한 이러한 성향은 굉장히 자주 피력을 했었었고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참 이번 영입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게 어쩔 수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최근에 1년의 움직임을 보면서 다니엘 브레르 GM을 사실 좀 칭찬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거 올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있는 게 좀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7월 1일부로 지금 샤바노프 선수가 필라델피아랑 계약한다라는 이야기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KHL에서 샤바노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작년까지 KHL 트락토르에서 뛰었던 선수고, 굉장히 잘했습니다. 173에 71kg이고 뭐 기술적인 완성도,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진짜 스틱 핸들링이라든가 화려한 플레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선수거든요. 근데 어쨌든 샤바노프를 7월 1일날 영입을 할 거예요. 계약을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는, 그러니까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7월 1일날 계약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올 시즌 영입 자원들은 지금 누구냐? 지그레스도 그렇고 샤바노프도 그렇고, 저는 전반적으로 토케트 감독이 전반적인 스타일이랑 잘 안 맞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느낌의 영입을 계속 하는가? 안 그래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치코프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토케트 체제, 왜냐면 근본적으로 이 선수 스케이팅 스피드가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드러날 수 있는 선수라고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보시면 뭐 지그레스도 영입을 했고 샤바노프도 영입을 했고, 이런 느낌의 좀 팀의 감독의 방향성이랑 딱 부합하는 느낌의 선수들을 왜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게 부합 안 되는 느낌의 결과를 밴쿠버에서 봤잖아요. 쿠즈멘코 같은 선수들이 밴쿠버에서 체계에 적응이, 토케트 체계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헤매는 거 보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엘리아스 페테르손 같은 성향의 선수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토케트 체제에서 생각보다 날개를 못 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토케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성향에 맞지 않는 선수들이 있었을 때는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오프 시즌에 영입한 선수들은 토케트 감독과의 전반적인 스타일과 상당히 이질적인 선수를 많이 영입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물론 뭐 전성기의 기량을 회복해가지고 뭐 지그레스가 2, 3년 차의 모습 나오고 뭐 샤바노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잘 득점 뽑아내고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게 진짜 필라델피아 플라이스라는 팀이 정말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지난 애너하임과의 트레이드가 있었죠. 드라이스데일이랑 고티에 인정하긴 싫지만 애너하임 쪽으로 뭔가 결과가 나오고 있죠. 그것도. 그런 그림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불안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그래서 한번 뭐 지켜봅시다. 한번 지켜보는데 저는 이제 필리의 팬이기도 하니까 별 기대는 안 되네요. 어쨌든 제 이런 우려가 좀 틀리길 바라면서 애너하임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잘 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2라운드 45픽 정도라고 해도 충분히 스카우팅 여부에 대해서 정말 좋은 선수를 또 이제 건져낼 수가 있는 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필라델피아 내용은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걱정이 되네요. 어쨌든 요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